서열 변화,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많이 컸는데 먹이가 슬슬 부족해지니까 달러가 패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미국이 준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우리는 강제로라도 너희 쪽에서 달러를 다시 갖고 올 수 있다. 미국도 가장 큰 산유국이잖아요. 석유를 다르게 사용하자는 거죠. 이렇게 수소의 필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김학주 교수입니다. 지금 지난 40년간 글로벌라이제이션 서로 도우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먹이가 슬슬 부족해지니까 저성장으로 인해서 결국 싸우게 돼 있는 거죠. 이제 패권 다툼은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열 변화,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많이 컸는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근데 그걸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미국이 약간 좀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갈등의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트 서큘레이션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면 달러로 수출 대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수출업체는 종업원들한테 월급 줘야 되니까 그 달러를 팔고 이민폐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달러 매도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에서 계속 유출되기 시작하면 달러 매도가 계속돼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가 패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받았던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를 샀죠. 그래서 받은 달러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이걸 그레이트 서큘레이션, 순환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오히려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불만을 갖고 나갔던 달러 다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었냐면 그냥 중국도 지금 대기 오염이 심하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천연가스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이 셰일가스를 중국에 팔아서 그 달러를 가져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패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탄소 경제 하에서는 중국의 성장세를 막기가 어렵다. 그러니 일단 견제해야 된다. 따라서 갑자기 친환경으로 확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는 신재생 전기로 하자. 그러면 이 발전의 한 60, 70%를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석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에너지로서의 패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러시아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갖고 있는 재산이, 유일한 자산이 석유인데 갑자기 물가치화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미국은 그러면 나갔던 달러를 어떻게 갖고 올까? 금리 한번 올려봤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가장 안전한 나라가 금리가 올라가면 돈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돈들이 빠져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했었죠. 이걸 계속 인민은행이 방어를 했지만 방어 실패하면 외환위기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한번 겁을 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준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달러를 다시 보내지 않아도 우리는 강제로라도 너희 쪽에서 달러를 다시 갖고 올 수 있다. 나중에 풀어주긴 하겠지만 한번 조심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남겨준 것 같아요. 고금리의 배경에도 역시 이런 패권 갈등이 섞여 있다라는 걸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마스 뒤에 헤즈볼라 이런 뒤에는 항상 이란이 있죠. 이란이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러시아나 중국까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더 이상 그렇게 패권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런 중동을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이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불만도 한번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전면적인 군사적 분쟁으로 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가 서로 너무나 얽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나도 피해를 보는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갈등이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가? 여기가 금융적이고 교육적으로 얽혀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길 통해서 그냥 드러낸 거니까 갈등을 표출한 애들도 우리는 전면적으로 갈 의향이 없다.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사이버전이거든요. 암호 해독 능력. 다 이게 결정을 하는데 상대방의 통신망을 무력화시키고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계산 능력이에요. 반도체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쫓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덤벼들지는 않을 것이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게임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사이버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거는 뭐 투입한 비용 대비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방어하는 쪽도 힘이 강해졌으니까 굉장히 공격하는 쪽도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얻을 건 별로 없고.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가 훨씬 더 가치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해킹을 통해서 데이터, 그 아주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전쟁이 크게 늘어날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암호 해독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계산 능력이죠. 컴퓨팅 파워입니다. 엔비디아나 AMD 이런 계산 능력을 좌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성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의 전문 업체들,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맨디안트 이런 업체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도 가장 큰 산유국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화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석유를 조금 더 고부가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다르게 사용하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석유를 좀 태웠는데요. 그러지 말고 자동차의 연료로 태우지 말고 이제는 석유를 다른 식으로 석유가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촉매를 써서 끊어보자는 거죠. 따로 분리하자. 그러면 수소는 이 연료전지를 거꾸로 돌리면 결국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를 전기에 필요한 곳으로 운송해서 거기서 발전을 하자.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탄소는 탄소 섬유, 뭐 그라핀 뭐 이런 고급 소재로 사용을 하자.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동안 수소 경제가 오기는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수소 저장 시설이라든가 운송 시설,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렇게 수소의 필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인프라도 빨리 깔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 수소의 경제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철강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떼어내야 돼요. 지금은 뭐 탄소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이제 철광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탄소를 쓰지 말고 수소를 쓰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H2O, 그러니까 이제 물이 나오고 철광석을 물로 씻게 되는 이제 수소를 쓸 수 있는 그런 영역부터 먼저 산업용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업체가 있어요. 가장 수소 쪽에서 오래된 업체죠. 근데 지금은 조금 구조조정 기간이라 적자를 내고 있지만 얘네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 구조조정만 끝나면 실적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발라드 파워도 볼 필요가 있겠고, 플러그 파워는 자동차 연료 전지였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업체였었죠. 근데 이제 고금리의 어떤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 자금난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하루 만에 40%씩 빠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지난 40년 동안 이제 글로벌화가 됐었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원자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형 원자로는 그 폐기물 가운데 플루토늄의 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추출하기도 쉽고, 그래서 유사시에,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로 원자력 발전을 하다가 특히 원자력 같은 거는 과도기에 친환경 에너지로 봐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수입 부담도 좀 줄여가면서 에너지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안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SMR, 소형 원자로 이쪽의 수요도 국방 차원에서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고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금리의 후유증 때문에 막 헐떡헐떡 거렸었는데 얘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턴어라운드 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뭐 미국이 워낙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컸지 않습니까? 좀 돌봐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이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패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당이 되든 그 패권 우선적인 그런 약간 이기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밖에서 보는 입장은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공화당이 되면은 이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이기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피곤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위 분담에 대한 요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나 배터리 쪽의 그 생산 설비를 빨리 미국으로 데리고 와라 이런 주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피곤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보면은 일단 석유나 가스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적 중에 하나가 시간당 임금이 60불이 넘는 그 셰일가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용을 늘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스 쪽에, 탄소 쪽에 경제를 좀 부활시키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는 당연히 이제 쉐브론이 가장 예민한 수혜주고요. 당장 지금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벌었던 돈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배당을 줘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4, 5% 정도는 되기 때문에 쉐브론이라는 업체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방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군함 만드는 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우주 장비,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런 쪽에 국방 예산 증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고 로키드 마틴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 쪽에서 가장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위성 쪽도 잘하거든요. 이게 위성이 무기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초고속 통신 관련되니까 위성이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쓰임새가 부각되고 있고 또 사이버 보안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키드 마틴은 팔방미인인 것 같아요. 트럼프 초기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방주들이 수혜를 받긴 받는데 로키드 마틴보다는 좀 보잉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 이 경쟁력이 강하다 보니까 또 국방 예산 늘어나고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계속 좀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화당원들이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뭐 상품으로 보자. 그러니까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했던 규제에서 조금 좀 풀어주자라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면 기득권, 그러니까 유태인 이 금융자본들이 조금 불만스러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태계 자본들이 민주당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화당은 이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쪽을 좀 더 미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태양광 보급이 잘 충분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조금이나 세금을 주면서 이제 밀어붙일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퍼스트 솔라죠. 대표 업체이기 때문에 또 수주항고도 충분하고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기차는 계속 미국에서 늘어나긴 하는데 이 충전소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차지 포인트라는 이 충전 업체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아직 버벅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충분히 나오지 못한다면 충전소라도 좀 촘촘히 박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테슬라도 지금 충전 네트워크를 막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지 포인트가 테슬라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워낙 정책적인 지원이 풍부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여기는 유럽에서 충전소 보급에 대한 기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지 포인트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약간 이거 의외이긴 한데 뭐 석유, 가스 같은 그 송유관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민간 자본하고 같이 하길 원해요. 근데 민주당하고 같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인브리지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 송유관을 더 많이 그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인브리지도 민주당이 되면 수혜를 많이 볼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업체가 하나 있는데 테슬라 이외에 지금 새로운 전기차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뭐 한 60%에서 수년 내 20%로 떨어질 것이다, 미국 내. 이걸 얘기하는데 누가 가장 많이 그걸 뺏어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리오토라는 중국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가 원래는 하이브리드 하는 업체였었는데 이번 달에 리메가라는 이 배터리 전기차를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할 때 15분, 그 다음에 한 번 충전하면 800km 달리기 때문에 관심이 좀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오토라는 업체도 한번 좀 여러분들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그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